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이웃에 사시는 75살 김순자 할머니를 우연히 계단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에 늘 환하게 웃으시던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좀 어두우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야 하는데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렵네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 5년.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계시죠. 한 달에 한두 번 연락이 오면 다행이고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젊었을 때 혼자 사는 법을 배워뒀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독거 가구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10년 안에 3명 중 1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 혼자 잘 사는 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20년, 3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존엄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직 나는 괜찮아. 배우자도 있고 건강하니까.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준비는 언제 하실 건가요? 혼자가 되고 나서요? 아니면 아직 여유가 있을 때요?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왜 혼자가 되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절대 혼자가 되지 않을 거야. 우리 부부는 함께 늙을 거야. 자식들도 있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희망대로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통계를 한번 볼까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독거 노인은 약 160만 명입니다. 160만 명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대한민국 부산시 전체 인구보다 적지만 대전시와 광주시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매년 약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00만 명이 안 됐는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걸까요? 첫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면 여성이 약 86세, 남성이 약 80세입니다. 6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실제로 70세 이상 여성 중 약 50% 이상이 배우자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 친구 어머니이신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남편과 5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78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정말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통장 비밀번호가 뭔지 찾아야 했고,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 뒤져야 했고,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도 혼자 알아내야 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경제적인 것들은 전부 남편이 관리했거든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남편 옆에 서 있는 법만 배웠지 혼자 서 있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둘째, 자녀의 독립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마련해주고.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빈 둥지가 남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직장도 있고 자기 가정도 있고. 서울에 사는 자식, 부산에 사는 자식, 어쩌면 해외에 나가 있는 자식도 있을 겁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한 번씩 보면 다행이죠. 이웃에 사시는 최동수 할아버지는 자녀가 3명이나 있으십니다. 큰 아들은 미국에, 둘째 딸은 서울에, 막내 아들은 대구에 살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전주에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는 건 1년에 2-3번. 명절이랑 할아버지 생신 때요. 그 외엔 전화가 가끔 올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이해한다고 하세요. 애들도 바쁘니까.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지 뭐. 하지만 가끔 저녁에 혼자 식탁에 앉으실 때면
예전에 온 가족이 모여 밥 먹던 시절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이혼이나 별거입니다. 요즘은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흔해졌죠. 자식 다 키우고 나니 더 이상 함께 살 이유를 못 찾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이혼 건수가 3만 건이 넘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던 것들, 자식 때문에 유지했던 관계들이 자식이 독립하고 나면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이 사람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넷째, 재혼의 어려움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나서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얽혀 있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과 다시 삶을 맞춰간다는 것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집니다. 60대 초반의 남편을 여인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혼? 생각은 해봤지. 그런데 50년을 한 사람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새 사람 만나서 또 맞춰가며 살 자신이 없더라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다섯째, 건강 문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고 해도 한쪽이 중증 질환이나 치매에 걸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양원에 모시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사실상 혼자 사는 것과 다름없게 되죠.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아내를 요양원에 모신 80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아가시지만 아내는 이제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없는 빈집이 기다립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살아는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독립, 이혼이나 별거, 재혼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혼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은 불행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겪게 될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60대에, 누군가는 70대에, 또 누군가는 80대에 이 순간이 찾아옵니다. 차이는 시기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혼자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었을 때 무너지지 않을 힘은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의 차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 이 둘이 같은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혼자 살면 당연히 외롭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혼자 있는 상태를 고독, 영어로는 솔리튜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외로운 상태를 고립, 롤리니스라고 부르죠. 고독은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요. 하지만 고립은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요. 예를 들어볼까요? 산속 암자에서 혼자 사시는 스님을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6개월, 1년을 혼자 지내십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연과 교감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면서 내면이 충만하다고 하세요. 이것이 고독입니다. 반대로 대가족이 함께 사는 집을 생각해보세요.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다 함께 삽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외롭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기는 그냥 집안의 짐 같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마음은 고립된 거죠.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최근 뇌과학 연구들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외로움, 즉 고립감은 우리 몸에 실제로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담배를 하루에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존 카치오포 교수 연구팀이 10년 넘게 노인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45%나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 뇌세포까지 손상됩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극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자극이 없으니 뇌 기능이 퇴화하는 거죠. 반면에 혼자 있어도 건강한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오히려 정신 건강이 좋았습니다. 자기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이 창의성과 자아성찰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건강한 고독과 해로운 고립,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택의 여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혼자 있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혼자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혼자 있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정반대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오전을 나만의 시간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내에게도 말씀하셨죠. 토요일 오전엔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그 시간에 할아버지는 혼자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옛날 사진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고독입니다. 반면에 다른 할머니는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누가 전화라도 해주길 기다리면서요. 저녁이 되어도 전화가 안 오면 서럽다고 하세요. 이것은 고립입니다. 둘째, 연결성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어도 마음으로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멀리 살고 있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매일 아침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일어났다. 오늘도 건강해. 그럼 딸이 답장을 보내죠.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힘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영상통화를 합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요. 또 동네에 친한 친구 3명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함께 등산을 가고 금요일에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다닙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셋째, 의미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이 고독과 고립을 가릅니다. 75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혼자 사십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공원을 청소하십니다. 처음엔 심심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공원지기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동네 어른들이 할아버지 덕분에 공원이 깨끗해요 하고 고마워합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 없으면 이 공원이 지저분해지잖아. 나한테는 할 일이 있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이 의미입니다. 반대로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며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고독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고립된 상태인가요? 혼자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의 고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3가지 조건을 기억하세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연결을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매일은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하세요. 셋째, 의미를 찾으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화분에 물 주기, 반려동물 돌보기, 동네 청소하기,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기, 무엇이든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진짜 문제는 몸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혼자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혼자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 마이너스 돈보다 중요한 것. 노후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3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억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2억, 저억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죠.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0억을 가진 사람이 불안해하고 5천만 원 가진 사람이 평안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해에 만난 박종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정리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모아둔 돈이 약 1억 원 정도 되셨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매우 불안해하셨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10년? 15년?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세요?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시더니 글쎄, 100만 원 정도 하시더군요. 그럼 1년에 1200만 원이네요. 1억이면 8년은 쓸 수 있겠네요.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요, 잠깐만요. 국민연금은 받으세요? 아, 받죠. 한 달에 50만 원. 그럼 1년에 600만 원이네요. 실제로는 한 달에 5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으로 16년을 쓸 수 있어요. 할아버지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할아버지 소유셨거든요. 혹시 이 집을 역전세로 놓고 작은 집으로 옮기시면 어때요? 전세 보증금 차액이 5천만 원 정도 생기실 거예요. 그럼 총 1억 5천만 원. 24년을 쓸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81살이십니다. 100살이 넘도록 걱정이 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건강하셔서 동네 슈퍼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시죠. 그럼 원금은 거의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돈의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지출 구조를 아는 것, 수입원을 파악하는 것,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후 자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말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내 지출 패턴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무엇에 쓰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대충 100만 원? 150? 이렇게 어림짐작하시죠. 가계부를 쓰세요. 석 달만 쓰면 패턴이 보입니다.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변동 지출이 얼마인지, 불필요한 지출이 얼마인지 명확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가계부를 석 달 쓰고 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 TV 홈쇼핑으로 나간다는 걸 처음 아신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주문했는데 이렇게 많이 썼나? 그 뒤로는 홈쇼핑 채널을 아예 삭제하셨습니다. 둘째, 지출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자, 소득 정도죠. 그럼 지출을 그 범위 안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인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병원비, 약값, 건강식품, 운동비용. 이건 투자입니다. 지금 아끼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나갑니다. 반면에 체면 때문에 하는 지출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손주 용돈, 자식들 경조사비, 친척 모임 회비. 이런 것들이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경조사비로 한 달에 평균 40만 원을 쓰셨습니다. 친척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니 그분들 중 정말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5명도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준을 정하셨어요. 나한테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의 경조사만 간다. 나머지는 전화나 문자로 대신한다. 그랬더니 경조사비가 한 달에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셋째, 숨은 수입원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집이 있다면 한 방을 월세로 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생들 하숙도 수요가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기가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한복을 만드셨는데 은퇴 후에 동네 복지관에서 한복 만들기를 가르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2시간씩인데 20만 원을 받으세요. 시간이 있다면 틈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서관, 복지관, 학교 급식실 등에서 60대, 70대를 환영합니다. 주 2, 3일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면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생계를 위한 게 아니라 여유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외식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 돈 부족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서 옵니다. 내가 내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돈이 조금 적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니오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은행 통장을 용도별로 나누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유자금 통장. 셋만 있으면 됩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한 달 생활비만 넣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면 좋겠죠. 이 통장에서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등이 나갑니다. 비상금 통장에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대비한 돈을 넣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집 수리비 등 최소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정말 급할 때만 씁니다. 여유자금 통장에는 나머지를 넣습니다. 이 돈은 여행, 취미, 손주 용돈,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 씁니다. 이 돈이 떨어지면 올해는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내년을 기다려야죠. 이렇게 통장을 나누면 돈의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생활비는 매달 똑같이 나가고 비상금은 쌓이고 여유자금은 즐기면서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자존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엄마 병원비 좀, 아빠 약값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내 지출을 알고 재설계하고 숨은 수입원을 찾고 통장을 정리하세요. 이것만 해도 노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제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생계를 위한 게 아니라 여유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외식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 돈 부족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서 옵니다. 내가 내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돈이 조금 적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니오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은행 통장을 용도별로 나누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유자금 통장. 셋만 있으면 됩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한 달 생활비만 넣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면 좋겠죠. 이 통장에서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등이 나갑니다. 비상금 통장에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대비한 돈을 넣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집 수리비 등 최소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정말 급할 때만 씁니다. 여유자금 통장에는 나머지를 넣습니다. 이 돈은 여행, 취미, 손주 용돈,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 씁니다. 이 돈이 떨어지면 올해는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내년을 기다려야죠. 이렇게 통장을 나누면 돈의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생활비는 매달 똑같이 나가고 비상금은 쌓이고 여유자금은 즐기면서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자존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엄마 병원비 좀, 아빠 약값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내 지출을 알고 재설계하고 숨은 수입원을 찾고 통장을 정리하세요. 이것만 해도 노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제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으니까요. 지금부터 건강관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정작 건강할 때는 잊고 살다가 아프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특히 혼자 살 때는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아플 때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 사시는 78살 정미자 할머니가 집에서 넘어지셨어요.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지셨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일어나질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누운 채로 휴대폰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4시간을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매일 오전 10시에 전화하는 딸이 전화를 해서 구조됐습니다. 할머니는 이후로 항상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신답니다. 그리고 응급호출 기능을 켜놓으셨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세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에게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병원만 열심히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 가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 꼭 지켜야 할 건강 루틴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3분만 투자하세요. 침대에 앉아서 몸을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어젯밤에 잠은 잘 잤나? 소변은 정상인가? 어지럽지는 않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노트에 적으세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 넘게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건강 노트를 쓰십니다. 매일 아침 혈압, 체중, 수면, 시간, 특이사항을 적으세요. 병원 갈 때 이 노트를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기 훨씬 쉽대요. 둘째, 일주일에 4번 이상은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거나 등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를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낫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오전 9시에 아파트 화단을 3바퀴 도십니다. 비가 오면 아파트 복도를 걷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석 달 지나니까 습관이 됐대요. 이제는 안 걸으면 몸이 찌뿌둥하다고 하세요. 걷기가 싫으면 다른 걸 하세요. 스트레칭, 맨손 체조, 요가, 탁구, 게이트볼,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일주일에 4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입니다. 셋째, 하루 3끼를 제대로 드세요. 혼자 살면 식사를 대충 하게 됩니다. 귀찮은데 나 혼자인데 뭘 해먹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컵라면으로 때우고 빵 하나로 끝내고 심지어 거르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영양 불균형이 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뇌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꼭 거창한 요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 계란 하나, 나물 하나면 됩니다. 국은 한 번 끓이면 3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귀찮으면 배달을 시켜도 됩니다. 요즘은 도시락 배달도 잘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배달을 시키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해먹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주 일요일에 반찬을 만듭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이렇게 3가지만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 내내 먹으십니다. 국은 수요일에 한 번 더 끓이고요. 이렇게만 해도 끼니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최소 6잔은 마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몸은 물이 필요합니다. 탈수는 어지럼증, 변비,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넷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노인은 잠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 6시간에서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 위생을 지키세요. 저녁 6시 이후엔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TV나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한 할머니는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수면 루틴을 만들고 나서 좋아지셨어요. 매일 밤 9시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9시 30분에 침대에 누우셔서 라디오를 들으십니다. 10시엔 불을 끄고 주무세요. 석 달 지나니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해서 자동으로 졸음이 온대요. 다섯째, 정기검진을 거르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만이라도 꼭 받으세요. 암,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은 초기엔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혈압약, 당뇨약은 하루만 걸으면 위험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약을 자주 깜빡하셨어요.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약통에 요일을 적어놨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아침에 약을 먹으면 그날 칸을 비웁니다. 저녁에 보고 약이 그대로 있으면 안 먹은 거니까 그때 먹으면 됩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약 먹을 시간 이렇게 알람이 울리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루틴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건강 나이는 10년은 젊어집니다. 그런데 루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위급 상황에 대한 준비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낙상 등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두세요.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자녀, 이웃, 친구 중에서 3명 정도를 정해놓고 그분들 전화번호를 휴대폰 즐겨찾기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알려두세요. 내가 혹시 연락이 안 되면 확인 좀 해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누군가와 연락하세요. 자녀에게 아침에 일어났다 문자라도 보내세요. 만약 이틀 동안 연락이 없으면 이상한 거니까 자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 호출 장치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손목에 차는 응급 호출 팔찌도 있고 목에 거는 것도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거나 보호자에게 알람이 갑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려두세요. 혹시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들어와서 확인해줘. 약과 병명을 적어두세요.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 놓으세요. 나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연락처 010-1234-5678 이렇게요. 응급구조사가 왔을 때 이 정보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도 챙기세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위험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다른 질병을 부릅니다. 혼자 살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고 웃을 일이 없고 하루 종일 혼잣말만 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더 안으로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집 밖으로 나가세요. 산책이든 장 보러 가든 복지관에 가든 교회나 절에 가든 뭐든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친구, 이웃, 동호회 사람들 누구든 좋습니다. 웃으세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TV 코미디를 봐도 좋고 유튜브 웃긴 영상을 봐도 좋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산책 30분, 내일 물 6잔, 모레 잠 7시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건강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도 혼자서 외롭게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쓸쓸한 느낌. 누구라도 통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그냥 막연히 외로운 느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날이 많아집니다. 특히 혼자 살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만난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신 후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친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가셨고 할머니는 말 그대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서 공지를 보셨어요. 시니어 노래교실 회원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복지관. 처음엔 망설이셨대요. 나이 이른에 무슨 노래교실이야. 창피하기만 하지.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그냥 한번 가보셨답니다. 첫날은 정말 어색했대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노래를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쉬는 시간에 옆에 앉은 분이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오다 보니 재밌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게 됐답니다. 석 달이 지나니 노래교실 사람들과 친해졌고 6개월이 지나니 노래교실이 끝나고 다 같이 커피도 마시러 가게 됐어요. 지금은 노래교실 친구 5명과 한 달에 한 번씩 여행도 간다고 합니다. 지난달엔 강릉에 다녀오셨대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남편 죽고 나서 내 인생도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첫째,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관계는 가능합니다. 둘째, 첫걸음만 떼면 됩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것. 셋째, 공통 관심사가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들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세요. 요즘은 노인을 위한 동호회가 정말 많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등산모임, 서예교실, 사진동호회, 독서모임, 탁구회, 게이트볼 등등.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프로그램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등록하세요.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한두 번 가고 별로네 하면 안 됩니다. 최소 석 달은 다녀야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서예교실에 다니십니다. 처음엔 글씨를 배우려고 갔는데 지금은 서예교실 친구들이 더 좋아서 간다고 하세요. 수업 끝나고 다 같이 점심 먹는 게 낙이래요. 둘째, 자원봉사를 하세요. 남을 돕는 일은 나 자신도 돕는 일입니다. 봉사를 하면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봉사하는 동료들, 도움을 받는 사람들, 봉사기관 직원들, 이들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복지관에서 급식 배식 돕기, 학교 도서관에서 책 정리, 공원 청소, 독거노인 말벗 되어주기,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숙제 봐주기 등등.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2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죠? 한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하십니다.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는 일인데요. 할머니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하세요. 도서관 직원들도 친절하고 가끔 책 추천도 해주고 무엇보다 할머니 오늘 안 오셨네? 하면서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행복하대요.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온라인?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온라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70대, 80대도 스마트폰 쓰시는 분 많습니다. 카카오톡에 동창 모임방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거기서 안부도 나누고 옛날 사진도 올리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또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의 50+ 여행 카페,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의 시니어 포토클럽, 책 좋아하시는 분들의 인생 이모작 독서 모임 등등. 거기 가입하셔서 글도 읽고 댓글도 달고 정모정기 모임도 나가보세요. 온라인에서 시작한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등산 카페에 가입하셔서 전국의 명산을 다니십니다. 카페 회원들과 함께요. 한 달에 2번 정도 다른 지역으로 등산을 가시는데 덕분에 전국에 친구가 생겼대요. 넷째, 가족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자식들과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 손주들이 나를 자주 봐야 한다. 이렇게 기대하시는데요. 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직장도 있고 자기 가정도 있고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명절과 생신 때 오면 다행입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에 정기적인 연락 루틴을 만드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통화하기,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함께 식사하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자식들도 부담이 덜하고 부모님도 언제 연락이 올까 하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식은 내 친구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주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내 외로움은 내 친구들, 내 동호회, 내 활동이 채워줍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자. 그 이상은 서로 부담 갖지 말자.
아들이 오히려 고맙다고 했대요. 다섯째, 이웃과 친해지세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 이분들과 친해지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현관 앞에서 수다도 떨고, 명절에는 떡 한 접시 돌리고, 이렇게 작은 관계들이 쌓이면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구조된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웃이 발견한 경우입니다. 한 할머니는 위층 할머니와 매일 오전 10시에 전화를 주고받기로 약속했대요. 나 일어났어? 응, 나도 일어났어. 이 짧은 통화 한 번으로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 전화를 안 받으면 올라가서 확인하기로 했고요.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독거노인들끼리 안부 확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5명이 한조가 되어서 매일 단체 카톡방에 좋은 아침 메시지를 올리는 겁니다. 누가 이틀 동안 메시지를 안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러 갑니다. 관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동창, 매일 아침 인사하는 이웃. 이런 작은 관계들이 모여서 나를 지탱해 줍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되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문을 여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집니다. 이제 와서 무슨 친구야? 그냥 혼자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생각이 나를 고립으로 이끕니다. 용기를 내세요. 동호회 한번 나가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한번 등록해보세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석 달만 지나면 그때 용기 내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도 결국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건강,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시겠어요? 나는 언제까지 살 것 같은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불편해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재수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해?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만난 82세 김영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가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자녀 셋과 손주들까지 모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셨어요. 너를 키우면서 이런 점이 행복했다. 그때 그 일은 미안했다. 너는 이런 점이 자랑스럽다. 둘째, 재산 정리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명확히 정하고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묘는 수목장으로 해달라고도 적으셨고요. 셋째, 버킷리스트를 만드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것들, 고향에 가기, 옛 친구들 만나기, 손주들과 캠핑 가기, 아내와 첫 데이트 장소 가보기, 그리고 하나하나 실행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진단 후 정확히 7개월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에서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7개월을 정말 충만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 준비된 죽음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4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꼭 법적인 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간단히 편지 형식으로 써도 됩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은 이렇게 나눠라. 장례는 이렇게 해달라. 묘는 어디에 써달라.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이렇게 적어서 자녀들이 알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유언장이 있으면 남은 가족들이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자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유언에는 재산뿐 아니라 마음도 담으세요. 각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가족들에게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둘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뇌사 상태가 되거나 말기암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인공호흡기를 달 것인지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해두는 거죠. 이것도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살려야 하나, 편히 보내드려야 하나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형제끼리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본인이 미리 결정해두면 가족들은 그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10분이면 됩니다.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하고요. 셋째,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연금, 휴대폰, 인터넷, 각종 멤버십 등등. 본인이 죽으면 가족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내가 가입한 은행 국민은행, 계좌번호 XXXX, 비밀번호는 금고에, 보험 삼성생명, 증권번호 XXXX, 담당자 연락처 XXXX, 휴대폰 SK텔레콤, 요금제 XXXX, 이렇게 적어서 자녀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비밀번호, 은행 비밀번호, 휴대폰 비밀번호, 인터넷 비밀번호 등을 어딘가에 적어두세요. 물론 안전한 곳에요. 금고나 봉인된 봉투에 넣어서 내가 죽으면 이것을 열어보라고 표시해두면 됩니다. 한 가지 더, SNS나 이메일 계정도 정리하세요. 내가 죽으면 이 계정들을 삭제해달라 또는 이 계정은 그대로 둬달라 이렇게 의사를 밝혀두세요.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평생 살다 보면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후회도 생깁니다. 오래전에 싸우고 연락이 끊긴 형제, 말다툼하고 헤어진 친구, 상처 주고받은 가족,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세요. 먼저 전화하세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 관계를 이대로 놔두고 갈 건가요? 한 할머니는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0년 전 재산 문제로 크게 싸웠거든요. 할머니가 먼저 내가 그때 너무했다, 미안하다 하니까 동생도 울면서 언니 나도 미안해 했대요. 그 뒤로 두 분은 매주 만나서 차를 마신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10년을 혼자 소갈이하며 살았는데 전화 한 통으로 풀렸어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두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정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홀로서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짜 독립은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내 삶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힘, 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혼자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늘을 더 충실히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는 왜 혼자가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독립, 이혼, 재혼의 어려움, 건강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혼자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혼자 있어도 고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 연결, 의미.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고독을 만듭니다. 셋째, 경제적 독립에 대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지출을 알고 재설계하고 숨은 수입원을 찾으세요. 그리고 통장을 정리하세요. 넷째, 건강관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몸 상태 체크하기,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하기, 하루 3끼 제대로 먹기, 충분히 자기, 정기검진 받기,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다섯째,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동호회 가입하기,
자원봉사하기,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가족과 적정 거리 유지하기, 이웃과 친해지기. 혼자 살아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쓰기, 디지털 유산 정리하기, 용서하고 화해하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더 충실히 만듭니다. 이 6가지가 나이 들어 혼자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부담스럽고 시작도 못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할 수도 있고,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갈 수도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도 있고, 유언장을 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두 번째 것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혼자 잘 산다는 것은 고립되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삶을 사는 자유.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갖춘 우리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사는 시작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충만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속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치매죠. 하지만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